나를 혐오하게 될 박창수에게. 이기호. 이것은 나의 진술서이다. 나는 지금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7층 조사실에 혼자 앉아 있다. 조사실이라곤 하지만 이곳은 마치 어느 중소기업의 회의실처럼 깔끔하고 또 조도도 높다. 조사실 정중앙엔 6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왼쪽 구석엔 커다란 우산 모양으로 잘 자란 행복나무 화분이 하나 놓여 있다. 그 옆으론 2칸짜리 책장이 있는데 거기엔 수사연구, 경찰청 소관, 법규집, 심리추적, 프로파일링 같은 책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테이블 정면에서 볼 때 오른편 벽면엔 1인용 소파도 하나 자리 잡고 있다. 창문은 없지만 소파 옆에 세워져 있는 공기청정기 때문인지 그리 답답한 기분은 들지 않는다. 공기 중엔 치약 냄새 같은 것이 나기도 한다. 나는 그 테이블 가운데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좀 전까지 이 방에 나와 함께 있었던 하준영 팀장은 편하게 그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모두 다 써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토색 서류철에 묶인 흰 종이와 볼펜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그는 친절했고 목소리는 전화상으로 들었을 때보다 조금 더 굵고 낮았다.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약간 마른 체형에 검은색 양복 재킷 차림이었다. 목과 손등엔 퍼런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왼쪽 눈썹 옆엔 작은 점이 하나 나 있었다. 코끝이 왼쪽으로 조금 휘어있긴 했지만 보기 흉한 정도는 아니었다. 미용실이라도 갔다가 들어올걸. 나는 뜬금없이 잠깐 그런 후회를 하기도 했다.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미용실도 가지 못하겠지? 나는 몇 개월 동안 머리 손질도 하지 못했고 2년 넘게 속옷도 새로 사보지 못했다. 눈 밑엔 기미가 끼기 시작했고 뱃살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마치 터뜨리기 위해 깔고 앉은 풍선처럼 볼록 튀어나온 몸이 되었다. 오래 신은 갈색 스니커즈에 청바지, 그 위에 면티와 보풀이인 자주색 스웨터, 허벅지까지 오는 검은색 점퍼를 입은 꼴로 나는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나는 74년생, 42살 김숙희다. 얼굴에 크림이라도 좀 바르고 들어올걸. 마음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런 말도 다 쓴다. 모르긴 몰라도 하준영 팀장은 나와 동갑일 것이다. 그를 보자.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차림새가 느껴진 건 아마도 그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나는 42살이지만 때때로 60이나 70살이 되어버린 기분에 사로잡힌다. 내 또래 사람을 만나면 더더욱 그렇다. 그것이 가끔 나를 외롭게 만들지만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니까. 회한도 후회도 없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다. 그제 나는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2박 3일 일정으로 박창수와 함께 간 여행이었다. 협재해수욕장 근처 작은 모텔에서 이틀 모두 잤으며 중국 관광객을 따라 천천히 섭지코지를 둘러보고 이시돌 목장에선 1시간 가까이 말을 타기도 했다. 여행 일정은 모두 박창수가 짠 것이었는데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이끄는 대로 갔고 그가 먹자는 대로 먹었으며 그가 자자고 말했을 때 잠들었다. 올해 49살이 된 박창수는 마치 얼마 전 암 완치 진단을 받은 사람처럼 여행 내내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그가 조금 더 걱정되기도 했다. 그가 어느 순간 훅 꼬꾸라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성산 일출봉을 오를 땐 일부러 그의 뒤에 바짝 붙어 걷기도 했다. 박창수는 숨을 헉헉거리면서도 구불구불 이어진 성산 일출봉 계단을 모두 올랐고
그곳 총상에서 나와 함께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기도 했다. 그가 좀 웃어봐 라고 해서 나는 어색했지만 살짝 웃기도 했다. 어느새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정수리 근처까지 머리가 빠진 그의 얼굴이 작년보다 살이 많이 올라 광대뼈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그의 뺨이 핸드폰 화면 가득 떠올랐다. 제주도에서 떠나오기 전날 밤 박창수는 TV에서 본 유명한 맛집이라며 애월읍 근처 흑돼지구이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저녁 7시쯤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 4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린 후에야 겨우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가운데 구멍이 뚫린 둥근 테이블이 20개쯤 놓인 식당 안은 뿌연 연기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려웠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간격도 좁아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낯선 사람의 등과 부딪혔다. 박창수는 가위와 집게를 들고 직접 흑돼지를 구워주었으며 여기서는 이렇게 젓갈에 찍어 먹는 거야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테이블에 앉아 가위로 두툼한 흑돼지를 자르는 동안에도 힐끔힐끔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놓치지 않고 보았다.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돼요. 나는 젓가락으로 무생채를 깨작거리면서 그의 눈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그 말을 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고 말을 하기도 전에 겁부터 나 두 다리가 덜덜 떨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그 말을 했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끌고 싶은 욕심 같은 것이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예전처럼 유지하고 싶은 마음 또한 컸다. 그것이 솔직하고 정직한 내 마음이었다. 박창수는 내 말에 3, 4초간 집게를 든 모습 그대로 멈춰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젓가락 끝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창수는 잠시 후 다시 고기를 뒤적거리기 시작했고 큰 목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나는 그때 조마조마해져 오줌을 찔끔 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내 기대와 달리 술을 주문하지 않았다. 대신 김치찌개와 사이다 한 병을 시켰을 뿐이었다. 나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박창수는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사람처럼 이 집 김치찌개도 그렇게 죽인데 라고 말하며 다른 소리를 해댔다. 그는 콧잔등을 살짝 웅크리면서 웃기도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젓가락을 그대로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애써 참고 있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상추쌈을 싸 입안에 우겨 넣었고 일정한 속도로 내 접시 위로 고기를 옮겨 놓아 주었다. 나는 그 고기들을 천천히 단물이 나올 때까지 지겹게 오랫동안 씹고 또 씹었다. 그날 밤 박창수와 나는 오랜만에 섹스를 하기도 했다. 나는 박창수가 시키는 대로 자주 자세를 바꾸었는데 잠깐 전에 없던 온기 같은 것들이 몸속에서 일기도 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나는 조금 아프기도 했다. 아팠지만 아플 때마다 나는 두 다리로 그의 허리를 더 꽉 조이기도 했다. 박창수는 그때마다 좋아? 좋아? 라고 계속 물어왔다. 섹스가 끝난 후 박창수는 내게 팔베개를 해주고 누워 이런 말을 했다. 서울 올라가면 우리 다음 주에 혼인신고하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의 왼쪽 가슴께에 얼굴을 묻은 채 듣고만 있었다. 내년엔 융자를 받아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거야. 신혼부부한테 공급되는 거. 박창수의 팔뚝은 예전에 비해 더 단단하게 변해 있었다. 나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러질 않았다. 수키야, 너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뭔지 아니?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빚 갚는 거야. 빚.
빚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거, 그걸 지켜보는 거,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 일인지 난 예전엔 진짜 몰랐다. 나는 그에게 묻고 싶었다. 박창수 씨, 박창수, 창수야. 무엇이 널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거니?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거니?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술을 마시고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밥상을 뒤엎고 아무 곳에나 널브러져 잠이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 예전에 너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니? 너는 왜 이렇게 정상이 되어버린 것이니?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멀뚱멀뚱 뜬 채 그렇게 계속 속말을 해댔지만 정작 그에겐 한마디도 묻지 못했다. 박창수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가 싶더니 금세 잠들어 버렸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다음 날, 그러니까 바로 어제 오후, 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112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고 떨지도 않았다. 톡톡 손톱으로 공중전화 윗면을 몇 번 두들겼을 뿐이다. 나는 되도록 단순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112 직원은 내 말을 듣고 난 후 전화를 다시 다른 쪽으로 돌려주었다. 서울경찰청 장기미제 전단팀이라고 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하준영 팀장과 통화를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집으로 돌아와 박창수를 위해 두부 두루치기를 만들었다. 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밥 먹는 모습을 애처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뿐이었다. 홀로 남을 박창수의 미래를 떠올렸을 뿐이었다. 잠깐 끊었다가 다시 쓴다. 조금 전 하준영 팀장이 이 방에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기 때문이다. 그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내 앞으로 내밀면서 잘 돼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쓰고 있던 종이를 팔꿈치 아래로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준영 팀장은 슬쩍 내 팔꿈치 아래 가려진 종이를 바라보곤 천천히 써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건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겉면에 2000년 10월, 2000년 12월 이라고 적혀있는 서류철이었다. 서류철 속지들은 군데군데 누렇게 색이 발해 있었고 또 어느 페이지들은 삐죽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기도 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들춰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요.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그는 그렇게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뭐 더 필요한 것은 없으시고요? 그는 깍지를 낀 채 내게 물었다. 나는 짧게 고개를 흔들었다. 다 끝나면 여기 이 인터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준영 팀장은 조사실 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인터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그렇게 조사실 앞으로 나갔고 나는 다시 혼자 남겨졌다. 나는 지금 테이블 정중앙에 놓여있는 하준영 팀장이 놓고 간 서류철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글을 쓰다가 막히면 서류철을 한번 바라보고 볼펜을 쥔 손목이 아려오면 다시 쉬고 하는 식이다. 하준영 팀장은 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했지만 걱정할 건 하나 없다. 나는 서류철 속 내가 28살적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시흥경찰서 강력계 형사가 내게 물었던 말들과 나를 향해 지었던 표정들, 조사받았던 그 방의 풍경들, 냄새들 또한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 잊지 않았으니까 다시 여기에 앉아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남들에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모두의 기억 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2000년 10월 20일 금요일 밤의 일들을. 엄마 얘기를 먼저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건에 엄마가 어떤 역할을 했다거나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무언가 알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뜻은 아니니까. 내가 지금 엄마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원망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니까. 그냥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뿐이다. 예를 들면 내 남편이 결혼식 날짜를 잡겠다고 엄마에게 처음 말한 그날의 이야기 같은 것들. 어머 정말? 수키야 잘됐다. 최서방 축하해. 엄마는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대뜸 그렇게 반응했다. 당시 엄마는 동인천역 부근에서 곧 망하기 일보 직전인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이런 날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축하를 해야 한다며 슈퍼에서 싸구려 샴페인 한 병을 사오기도 했다. 나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좀 기가 막혔다. 하나뿐인 딸이 24살에 35살이나 된 남자에게, 그것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시집을 간다고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해막을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한순간의 반대도 없을까? 24살의 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원망스러웠지만 또 한편 자연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엄마는 그때까지 나에게 그 무엇을 바란 적도, 그 무엇을 시킨 적도, 그 무엇을 놓고 다투려고 한 적도 없었으니까. 해준 것이 없으니까 바라는 것도 없구나. 당시에 나는 엄마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롯데리아나 하디스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줄곧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처음에 받은 시급은 1,200원이었고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내가 막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받은 시급은 1,450원이었다. 고등학교 등록금은 엄마가 해결해 주었는데 그것이 어찌어찌 마련된 돈이라는 것을 잘 알았고 그것도 반에서 늘 제일 마지막으로 냈기 때문에 다른 돈은 이를테면 차비라든지 용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차마 달라고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보충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모두 빠지고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트레이를 닦거나 행주를 빨거나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얼음을 떨어지지 않게 부으며 돈을 벌어야 했다. 저녁으론 늘 대리버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다. 세제 냄새 같기도 하고 마른 행주 냄새 같기도 한, 오래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맡아지는 냄새들. 나는 3달 뒤부턴 요령껏 저녁으로 나온 대리버거를 비스킷이나 감자튀김으로 바꿔 먹기도 했다. 그곳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다. 막 고3이 되던 해였는데 키가 작고 눈썹이 짙은 남자가 등산화 차림으로 늘 밤 9시 무렵 패스트푸드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그때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 이력이 붙어 C메이트와 B메이트를 거쳐 계산 보조 업무를 돕는 세컨포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남자가 매일 대리버거 세트를 먹는다는 것과 다른 아르바이트생들 눈을 피해 몰래 점퍼 주머니에 숨겨온 팩소주를 콜라에 타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자는 키는 작았지만 몸매가 다부져 어쩐지 좀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하지만 눈꼬리가 아래로 처지고 입술이 두툼해 벌레 하나 제대로 죽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남자는 콜라에 팩소주를 타다가 몇 번인가 나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화들짝 놀라 두 손으로 계속 이마를 가리고 앉아 있기도 했다. 나는 그런 남자에게 자꾸 눈이 갔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였던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자가 주문한 콜라 대신 내 마음대로 오렌지 주스로 바꿔 트레이에 건네주었다. 그것이 남편과 나의 첫 시작이었다. 연애 시절 남편은 나와 대화할 때 종종 질문으로 말끝을 맺곤 했다. 수키야,
그래도 대학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르바이트는 이제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커피 대신 밥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자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더듬더듬 말끝을 흐리면서 사람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들.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보지 못한 사람 특유의 머뭇거림들. 자신 없는 저음들. 술을 마시면 좀 달라지긴 했다. 술에 취하면 남편은 그 순한 눈을 꿈뻑거리며 숙희야, 나 좀 안아주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진짜 기분이 좋아질 것 같거든.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한 적도 많았다. 나는 대부분 남편의 말대로 해주곤 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내색하진 않았다. 남편의 말들이 대부분 틀리지 않았고 또 그리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들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전엔 생각도 하지 않았던 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한 것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학교만 다닌 것도, 밤늦게 자지 않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남편의 그 말들 덕분이었으니까. 나를 이상하게도 무력하게 만드는 말들, 청유들, 질문 아닌 질문들, 하지만 다 나를 위해 해주는 말들.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남편은 4년 내내 내 등록금을 댔으며 매일매일 5,000원씩 계산에 용돈을 건네주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내게 청바지를 사주거나 가방 같은 것을 선물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남편은 이삿짐 센터 일 말고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따로 용달기사 일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았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나는 어쩐지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다. 지금까지 받은 것들 때문에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21살 무렵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면 또 괜스레 엄마가 미워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날도, 남편이 엄마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날도, 엄마가 우리에게 머그컵 가득 샴페인을 따라주고 테이블 이것저것 촛불을 켜고 오디오 볼륨을 높인 날도, 그때 내가 갑자기 엉엉 울어버린 것은 결코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결혼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어쩐지 그 풍경이 좀 서러웠고 또 조금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다. 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이런 말들은 이런 문서에, 이런 양식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알고 싶어 하고 또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나 역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써야 나는 그날 일에 대해서 그나마 겨우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나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의 행동에 이해를 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나는 형량을 줄이고 싶은 계산도 없고 가급적 오랫동안 교도소에 머물고 싶은 소망뿐이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해받고 싶지도 않고 이해를 믿지도 않으며 이해와 싸우고 싶지도 않다. 그것들을 위해 이 글을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나는 좀 전에 하마터면 인터폰을 눌러 하준영 팀장을 부를 뻔했다. 마음대로 쓰라고 했지만 또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쓰다 보니 한자 한자 적어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에게 말로 하자고, 예전 시흥경찰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가 묻고 내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뻔했다.
하지만 나는 인터폰을 누르지 않았고 다시 볼펜을 잡았다. 아마 하준영 팀장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또 그런 식으로 진술하다 보면 나는 다시 엉뚱한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질문에 닥달하다 보면 나는 되풀이해서 나 자신을 속이게 될지도 모른다.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자꾸 무언가가 달아나 버리고 만다. 달아난 자리에 다시 다른 감정들이 뒤섞이고 만다. 나는 예전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다. 그러니 나는 다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다시 떠올리고 다시 쓴다. 안간힘을 다해 이 글을 쓴다. 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착하고 성실했으며 나에 대한 마음도 변함이 없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천 송내동에 있는 한 사설 유치원에 취직을 했는데, 남편은 그것 때문에 구로에 있던 우리 신혼집을 다시 그쪽 근처로 옮기기도 했다. 지하철로 몇 정거장 되지 않는데요 뭘. 나는 반대했지만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 사람이라도 편한 게 낫지 않을까? 거기나 여기나 보증금은 다 똑같잖아. 그래도 이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내가 계속 주저하자 남편은 네 남편이 이삿짐 센터 직원인 거 잊었구나 하면서 슬쩍 웃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나 또한 돈을 벌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만큼 여유가 생겼지만 남편은 일을 줄이지 않았다. 전세자금 융자도 다달이 갚아나가고 주택청약 적금도 붙고 따로 무슨 연금보험 계좌도 새로 개설했다고 말했다. 내가 버는 돈으론 생활비를 하고 남편이 주말에 이삿짐 센터에 나가 받는 돈과 주중에 구로 공구상가나 안산 반월공단에서 트럭으로 화물을 옮겨주고 받는 돈은 모두 은행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거의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했고 새벽 4시쯤 출근했다가 나와 엇비슷한 시간대에 퇴근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또 예전 남편이 하루 5,000원씩 용돈을 주고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청바지를 사줄 때처럼 많은 것이 조심스러웠다. 조심스러웠지만 나는 남편에게 몇 번 내 뜻을 말하기도 했다. 일을 좀 줄이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항상 진지한 표정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빚을 갚으려고, 그래야 우리도 아기도 갖고 그러지,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다. 내가 버는 돈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쉬는 날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게 죄스럽게 여겨질 때도 많았다. 남편은 군 제대 이후 한동안 불면증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다. 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 이전엔 퇴근하고 나서도 다시 등산화를 신고 동네 야산을 오르고, 그리고 나서 또 무언가를 먹거나 소주를 마셔야만 간신히 서너 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연애할 땐 미처 몰랐는데 결혼한 이후 나는 남편이 여전히 2-3달에 한 번꼴로 불면증 증세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새벽 1시 무렵 남편의 우는 소리에 퍼뜩 놀라 잠에서 깬 적도 있었다. 남편은 언제부터였는지 몰라도 침대 아래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 훌쩍거리면서 울고 있었다. 남편이 앉은 자리 옆에는 자명종 시계가, 새벽 3시 30분에 알람이 맞춰진 자명종 시계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런 남편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침대 아래로 내려가 가만히 안아주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나는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 또한 내게 아무런 말도 묻지 않고 그 전에 쇄골 근처에 얼굴을 묻은 채 오랫동안 울기만 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고 또 한편 안쓰러웠다.
느닷없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가 원망스러워지기까지 했다. 그 후로 남편은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은 후 가끔씩, 아주 가끔씩만 그것을 복용했다. 남아 겨울엔 남편의 일이 줄어들어 주말엔 함께 트럭을 타고 오이도까지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했다. 그곳 방파제를 끝까지 한 번 다 걸은 후 바로 옆 수산물센터 2층에 들어가 오징어회를 먹거나 삶은 꽃게를 사 먹고 돌아왔다. 남편은 결혼한 이후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대신 내가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술을 마시면 얼굴이 금세 빨개지고 또 말이 많아지는 편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곳이 술집 탁자든 화장실이든 공원이든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막 잠이 들기 전 정신이 혼곤해지고 팔과 다리의 기운이 한꺼번에 쑥 사라져버리는 순간 그때의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되면 내 앞에 술잔을 거부하지 않았다. 얼굴이 불쾌하게 달아오르면 나는 남편에게 평소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기도 했다. 오빠, 그거 알아요? 내가 오빠 처음 봤을 때 오빠 되게 찌질해 보였던 거? 찌질해서 눈이 가고 자꾸 눈이 가다 보니까 안쓰럽고 또 그래서 귀여워 보였던 거? 나는 평소엔 남편에게 존칭을 썼지만 술을 마시면 그냥 말을 놓아버렸다. 한데 오빠랑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오빠 때문에 내가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야. 내가 더 찌질해 보이고 나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고 오빠 때문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 부끄러운 건 원래 나 때문에 생겨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말하다가 잠이 들어버리곤 했다. 그리고 다시 깨어보면 남편의 등이거나 트럭 조수석일 때가 많았다. 3위는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나는 떠밀려 가듯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다시 자는 척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면 이 겨울이 계속 끝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런 시절들이 내게도 있었다. 26살 봄에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자신을 정대리라고 소개했다. 영 엘리펀트라는 유아용 교구 제작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승합차 짐칸 가득 원목 실개기 놀이 세트나 낱말 카드, 나폴레옹 포니, 악기놀이 세트 같은 것을 싣고 안양이나 의왕, 부천 일대 유치원들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나보다는 2살이 많았고 큰 키에 홀쭉한 몸매, 긴 얼굴 때문인지 인중도 길어 보이는 남자였다. 남자는 그의 신학기부터 내가 다니던 유치원에도 새로 교구를 납품하고 대여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다. 일이 없는 날에도 유치원 앞 골목에 승합차를 세워두고 아이들 버스 승하차 돕는 일을 하거나 유치원 정원에 흐트러진 모래놀이 삽이나 블록 쌓기 완구들을 정리했다. 애쓴다, 애써. 동료 교사들은 남자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벌써부터 내년 계약 때문에 저러는 거지 뭐. 커미션만으론 불안하니까 저렇게 몸으로라도 더 때우는 거야. 유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남자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자가 유치원 일을 돕는 것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은근히 무시하기도 했다. 남자가 싹싹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남자가 옆에 서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학부모들 흉을 보거나 자기들끼리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투명인간인 것처럼 혹은 길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는 사람처럼 남자는 그렇게 유치원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남자가 불편했다.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닌 마치 오래전 말다툼을 한 동창생을
여행지에서 마주친 듯한 기분, 혹은 친구 아버지가 모는 택시를 우연히 탄 듯한 당황스러움, 그런 어색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이게 뭐지? 나는 남자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눌 때마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감정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워낙 생각해볼 틈도 없이 빠르게 남자 옆을 지나쳤을 뿐더러 그것이 남자로 인해 생기는 감정인지 아니면 평상시 나의 지속된 마음 상태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다. 남자가 유치원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뒤였던가, 만 4세 산세반 남자아이 한 명이 바깥놀이 시간에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왼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담임교사가 미끄럼틀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도 벌어진 순간적이고도 불가항력적인, 말 그대로 뜻밖의 벌어진 일이었다. 아이는 자기 뒤에 서 있던 여자아이의 발을 밟고 도망치다가 미끄럼틀 기둥에 부딪혔고 넘어지는 와중에 왼팔을 잘못 짚고 말았다. 유치원의 대처는 매뉴얼대로 빠르게 적절했다. 곧바로 119가 도착했고 담임교사가 병원까지 동행, 치료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물론 아이의 엄마에게도 사고의 전후 사정을 숨김없이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이 유치원 앞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아이 아빠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부스스한 머리와 러닝셔츠가 다 보일 정도로 셔츠 앞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도 않은 차림이었는데 유치원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계속 정문 앞에 서서 소리를 질러댔다. 선생이라는 것들이 애 하나 똑바로 못 보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고, 이따위 유치원에 어떻게 애들을 믿고 맡기겠냐고, 원장 나오라고.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고함을 질러댔다. 버스에서 내려 등원하던 아이들은 정문 구석에 선 채 유치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교사들과 부원장이 나서 아이 아빠를 말려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원장은 무슨 연수차 부산에 내려가고 없었다. 일 좀 합시다. 아이 아빠의 고함 사이로 낯선 목소리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양손 가득 교구 박스를 든 남자였다. 넌 뭐야 새끼야? 아이 아빠가 남자를 빤히 바라보면서 말했다. 우리 아이가 새끼야, 여기서 어제 팔이 부러져서. 그러니까 일 좀 하자고요. 아이 팔이 부러졌으면 아이 옆에 있어줘야지. 왜 아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남자는 지지 않고 이전엔 들어보지도 못한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나 이거 빨리 여기 애들 나눠주고 안양으로 다시 넘어가야 해요. 라고 덧붙였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 아빠가 남자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아이 아빠와 남자가 뒤엉켰고 유치원 교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아이 아빠를 말리기 시작했다. 아이들 몇 명이 울음을 터뜨렸고 남자가 들고 있던 교구 박스에서 쏟아져 나온 자석 숫자판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졌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사태는 어느 순간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무리되었다. 아이 아빠는 마치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분풀이할 어떤 대상이 필요했던 사람처럼 계속 남자를 향해서 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어봐. 씩씩거리면서 유치원 앞을 떠났다. 그날 오후 다시 유치원에 들른 남자는 부원장에게 불려갔다. 부원장실에 들어가기 전 남자는 바로 옆 비어있는 들꽃밭 교실에서 기다렸는데 그 반은 내가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이기도 했다. 남자는 유아용 원목 의자에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나는 종일반 아이들의 하원 준비를 시키느라 몇 번 분주히 복도를 오갔는데 그때마다 유리창 너머로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잔뜩 풀이 죽은 듯한 어깨와 구김이 많이 인 셔츠. 그것이 그날 내가 교실 밖 복도에서 본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그리고 남자가 부원장실에 들어간 후 나는 퇴근 준비를 위해 교실에 들어갔다가
남자가 앉아있던 책상에 그려진, 손톱으로 그려진 작은 그림 하나를 보았다. 거기에 눈사람 하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눈사람 하나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사흘 후였던가? 나는 퇴근하는 길에 다시 남자를 만났다. 유치원 앞 사거리를 지나 마을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는데 남자의 승합차가 옆에 와서 섰다. 남자는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고 내게 물었다. 선생님,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드릴게요. 남자는 예의 또 그 싹싹한 목소리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말을 걸었다. 나는 퇴근하는 길이라고, 가까운 거리라고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서둘러 짧게 목례도 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내 얼굴을 보며 천천히 승합차를 몰았다. 가까운 거리니까 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남자의 승합차 때문에 뒤따라오던 차들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나는 망설였다. 남자는 허리를 길게 빼 조수석의 문을 열어주기까지 했다. 나는 그 열린 문틈 사이로 종이컵과 신문지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조수석 바닥을 바라보았다. 왠지 저 안으로 들어가선 안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해코지를 당하거나 납치를 당하게 될지도 몰라. 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자에 대해 갖고 있던 내 불편함과 어색함이 그 부피를 더 키워나갔다. 웃고 있던 눈사람도 계속 머릿속을 떠돌았다. 누군가 나를, 남자를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주위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뒤따르던 차들이 클렉슨을 울리기 시작했고 나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남자의 승합차 쪽으로 다가갔다. 남자는 그런 나를 보면서 다시 안전벨트를 맸다. 승합차 안에선 오래된 식물 냄새 같은 것이 났다. 때때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았다. 만약 그날 내가 남자의 승합차에 타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까? 남자가 차를 타라고 보채도 모르는 척 계속 걷기만 했다면 내 남편의 운명도 많이 달라졌을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렇다. 달라졌을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답변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실처럼 길게 이어져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거기에 줄줄 달려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어쩌면 선이 하나 더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것은 각기 다른 실이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볼 때가 더 많다. 우리는 저마다 각기 다른 여러 개의 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선으로만 보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보려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보려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될 때가 더 많아졌다.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남자의 승합차에 올라탄 순간 나는 이미 남편을 살해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남편을 살해한 여자가 되고 말았다. 조금 전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는 남색 점퍼에 검은색 폴라티를 입고 있었다. 50대 중후반쯤으로 보였는데 하얗게 센 눈썹과 짧은 머리, 팔자주름이 선명한 남자였다. 그는 마치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사람처럼 테이블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다가 복도 쪽으로 몸을 내밀어 방 호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진술서를 써 나갔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나갈 줄 알았던 남자는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곤 뒷짐을 쥔 채 천천히 테이블 건너편을 서성거렸다. 그는 내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고 헛기침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계속 나를 향해 있었다. 나와 짧게 몇 번 눈이 마주쳤지만 얼굴엔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마치 공기청정기를 바라보듯 행복나무 화분을 살펴보듯 나를 관찰했다.
나는 볼펜진 손에 힘을 준 채 가만히 그의 시선을 견뎠다. 의자가 된 듯, 책장이 된 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만 그의 냄새만은 온전히 다 빨아들였다. 나프탈렌처럼 모든 것을 윽박지르는 그의 스킨 냄새. 그 냄새가 말을 하듯 내 귓바퀴를 타고 넘어들어왔다. 내 뺨을 때리는 말들, 내 죄를 추궁하는 말들. 나는 그의 냄새가 하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도 손에서 볼펜을 내려놓지 않았다. 볼펜을 내려놓으면 정말 그의 냄새가 내 모든 것을 물들일 것만 같았다. 그리고 사물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몇 분을 더 서 있다가 조금 전 이 방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는 아마 하준영 팀장의 동료일 것이다. 그의 상관일 수도 있고 그도 아니면 전혀 다른 부서의 경찰일지도 모른다. 우연히 이 방에 들른 것일 수도 있고 나를 감시하기 위해 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겠지. 그가 누구든 그에게 나는 그저 죄인일 테니까. 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죄만 남을 테니까. 나는 이제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야 한다. 오로지 죄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사람. 어쩌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글을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은 그래도 나는 아직 김숙희니까. 42회를 살아온 김숙희가 맞으니까. 공기 중엔 아직도 그의 냄새가 남아있다.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 정대리. 그의 이름은 정재민이었다.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이었고 3남 1녀 중 둘째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가까이 고향에 머물면서 부모님의 복분자 농사를 도왔고 군 제대 후부터 중학교 선배의 소개로 유아교구 제작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안산 정왕역 근처 고시원에서 몇 년을 살았으며 안양 만안구와 부평 갈산동에서도 살았다. 나를 만났을 무렵에는 부천 춘희동에 있는 한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한 번도 나를 그 방에 데리고 간 적은 없었다.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었던가? 사실 나는 그를 떠올리면 다른 무엇보다 집 근처 초등학교 옆 공터에 세워진 승합차 안에서 어둑어둑해지는 운동장을 가만히 바라보던 일. 앞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을 곁눈질해가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내 모습. 가로등 불빛을 받으면 어쩐지 더 차갑게 보이던 초등학교 교정한 배롱나무 가지 같은 것들만 선명하게 기억난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옆 공터까지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어쩐지 나는 바로 내리면 안 될 것만 같은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럼 실례가 되지 않을까? 그가 무시받았다고 느끼지는 않을까? 혼자 돌아가는 마음이 초라해지지는 않을까? 나는 그것이 염려됐다. 그래서 그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그의 승합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몇 번인가 그에게 유치원에 출근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해마다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아이들. 가난한데 자기가 가난한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아이들. 그걸 내가 왜 매일매일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했던 것도 같다. 그게 좀 고통스럽거든요.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슬쩍 웃거나 멀거니 창문 밖 백미러를 바라보았다. 나에게 왜냐고 묻지 않았고 어떻게 해보라고 권유하지도 않았다. 그는 종종 승합차 안에서 졸기도 했다.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이야기하다가 슬쩍 그쪽을 바라보면 운전석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까무룩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이 조금 이상했다.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앉아서 졸고 있는 걸까?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나는 기어레버 옆에 힘없이 놓인 그의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때도 가끔 고향에 내려가 복분자 농사를 돕는다는 그의 손바닥은 군데군데 각질이 일어나 있었고 또 상처가 많았다. 후에 모든 것이 다 끝장나고 난 후 그는 내게 거칠고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처음에 너한테 왜 그랬느냐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뭘 왜 그래? 정말 몰라서 물어? 선생들에게 밉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지. 나는 그때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에게 등을 보인 채 주저앉아 훌쩍거리면서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런 이유로 그렇게 오랜 시간 승합차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졸면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가? 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와 만난 지 3개월쯤 지난 후던가 함께 꼬치구이집에 들러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그 전까지 그와 같이 무언가 마시거나 먹은 것은 승합차 안에 홀짝거린 자판기 커피가 유일했다. 사실 전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그가 내 술잔을 채우면서 말했다. 이게 평소엔 괜찮았다가 술만 마시면 막 돋아나거든요. 뭐가요? 나는 술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물었다. 복분자 가시요. 이게 긁힌 자국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술만 마시면 죄다 벌겋게 일어나요. 좀 흉해요. 흉해요? 흉해요. 이마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나는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팔을 쓸어내리며 작게 웃었다. 마셔요. 내가 말했다. 네? 마시자고요. 나는 술잔을 그의 인중 근처까지 들어 올렸다. 그는 그 술잔을 잠깐 멍한 눈길로 내려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잔을 채웠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술에 취하기 이전부터 그와 자고 싶었다. 그의 흉터를 보고 싶다거나 그가 안쓰러워서 그런 건 아니었다. 나는 오히려 내 벗은 몸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 맨살을 그의 피부에 맞대고 싶어졌다. 알 수 없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나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 말했다. 가긴 가더라도 새벽엔 집에 들어가야 해요. 그는 조금 비틀거리면서 두 눈을 끔뻑거렸다. 남편이 걱정하거든요. 그는 내 얼굴과 모텔 간판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결혼했어요? 네, 2년 전에요.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요? 26이요. 24살에 결혼했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의 관자놀이 근처와 콧잔등에는 마치 손톱에 긁힌 것처럼 붉은 실선들이 여러 개 일어나 있었다. 일찍도 했네. 한데 왜 미리 이야기 안 했어요? 묻지 않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급했다. 하지만 부끄럽진 않았다. 아, 하긴.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다. 나는 그 말엔 조금 상처를 받았다. 안 들어갈 거예요? 내 말에 그는 잠깐 인상을 찡그렸다. 오른손으로 귀 아래를 몇 번 긁기도 했다. 새벽에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가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먼저 모텔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가 다시 비틀비틀 뇌 뒤를 따라 들어왔다. 나는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 마음만 계속 바빴을 뿐이었다. 나는 그와 그렇게 2년 가까이 만났다. 그가 유치원에 교구를 가지고 들르는 날엔 빠짐없이 만났고 남편이 출근한 토요일 오전에는 내가 그의 원룸까지 찾아가 기다리곤 했다. 그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신 기억은 없다. 함께 승합차에 앉아 있다가 오정동이나 안양 근교까지 나가 설렁탕이나 김밥 따위를 사 먹은 후 모텔에 가는 것. 그리고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와 나의 연애의 전부였다.
선물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고 서로의 친구를 소개받은 적도 없었다. 나와 만나고 있는 시간에도 그는 종종 다른 유치원 원장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었다. 그럴 필요까진 없었는데도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그는 유치원 원장들하고는 꼭 차명으로 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데 나에게도 항상 그 전화로만 연락을 했다. 그는 섹스가 끝나고 나면 씻지도 않고 바로 몸을 동그랗게 만 채 잠깐씩 쪽잠을 자곤 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만히 옆에 누워 있었다. 잠들어 있는 그에게 몇 번인가 혼잣말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것은 주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게 용돈을 주고 등록금을 대주고 청바지도 사주었던 남편. 지금도 성실하게 누군가의 짐을 날라주고 있을 착한 남편.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요. 나는 그의 거친 손바닥을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어차피 이건 착한 거하곤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는 내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규칙적으로 작은 순소리만 냈을 뿐이었다. 마음을 그렇게 먹었지만 그러나 그의 연말까지도 나는 남편에게 아무런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와 헤어진 후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면서 골목길에서, 대문에서 나는 항상 결심했고 마음을 다잡았다.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말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이건 변명이나 이해의 문제가 아닌 고백에 관한 일이라고 계속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얼거리기도 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당신하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따위를 하지 못했던 게 맞았다. 남편을 위해서 고백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지만 그건 그저 나 자신을 속이기 위한 핑계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에 대해서 골몰해 있었던 게 맞았다. 집은 늘 어두웠다. 나는 어둠이 눈에 익을 때까지 조용히 현관 앞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쪼그려 앉아 있곤 했다. 그러면 차츰차츰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각오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발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곳 침대에 모로 누워있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면, 그가 잠옷 대신 입은 밑단이 짧은 추리닝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면 나는 차마 용기를 낼 수 없었다. 또 새벽바람을 맞으며 출근할 사람인데, 한번 잠드는 게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뭘 잘했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몇몇 이유들을 댔고 그 이유들 덕분에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의 등을 껴안은 채 잠들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점점 더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 남편은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무슨 입시학원도 아니고 하면서 말을 꺼낸 적이 있었다. 나는 평가 인증 때문에 그래요. 다른 유치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뭘 하면서 둘러댔다. 거참, 나는 유치원 선생들이 세상에서 제일 일찍 퇴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렇게 웅얼거렸을 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은 내가 늦는 날이면 혼자 찌개를 끓여 먹었고 자신의 양말과 속옷을 손빨래했으며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대로 잠들곤 했다. 한번 뜻밖의 순간에 남편에게 모두 다 털어놓을 뻔했던 적도 있다. 남편이 퇴근길에 롯데리아에 들러 불고기 버거 세트 2개를 사온 날이었다. 저녁 대신 그것을 식탁에 마주 앉아 먹다가 말고 남편이 슬쩍 웃으면서 자기 몫의 콜라에 소주를 탔다. 그 모습을 오롯이 바라보다가 나는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것은 나 자신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물이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고 그를 만나지 않은 저녁이기도 했다. 나는 그만 그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불고기 버거를 한 손에 든 채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나중에는 식탁에 이마를 기댄 채 꺼이꺼이 흐느끼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 말해야 한다고,
지금이 아니면 더 힘들어지고 말 거라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목에서 무언가 자꾸 넘어와 입 밖으로 아무런 말도 꺼낼 수 없었던 까닭도 있었지만 지금 말하면 남편에게 그저 용서를 구하는 것, 오직 그것만 하고 말 거라는 두려움 탓이 더 컸다. 내가 원한 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나는 사실과 고백을 원했다. 그 이후의 것들은 남편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날 나보다 더 당황한 남편은 소주를 탄 콜라를 개수대에 버리고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다 지나간 일인데 뭘. 우리 이제 잘 살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 등을 계속 토닥거려 주었다. 그 말들은 나에겐 하나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남편에게 말하진 못했지만 나는 그에겐 거짓말을 했다. 그와 만난 지 반년쯤 지난 뒤의 일이었다. 다 이야기했어요. 뭘요? 그는 수건으로 탈탈 머리를 소리나게 말리면서 물었다. 우리 관계요.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가 수건을 허공에 그대로 둔 채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결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미안해서 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시험이 되고 말았다. 그날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TV만 바라보았다. 섹스를 할 때도 내 얼굴은 보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밑에 눌린 상태에서도 계속 그의 표정을 살폈는데 어쩐지 그는 시무룩해 보였고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다.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섹스가 끝난 후 등을 동그랗게 만 채 돌아 누워있던 그는 한참 뒤에 내게 물었다. 내 이름도 말했어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실망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미워진 것은 아니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거짓말이었으니까. 나는 딱 그 정도만 실망했다. 그도 이곳에 다시 불려 나오게 될까? 진술서를 쓰다 말고 나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 아마 그렇게 되겠지. 이곳에 나올 땐 미처 그런 생각까진 해보지 않았지만 역시나 그 또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진술서 때문에 좋든 싫든 다시 이곳 경찰서로 불려 나오게 될 것이다. 어쨌든 하준영 팀장에겐 이 진술서를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 이 모든 것을 확인해 줄 사람은 정재민, 그 사람뿐이 없을 거니까. 예전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때도 그는 시흥경찰서 강력계에 불려나가야만 했다. 경찰들은 나와 그에게 따로따로 많은 질문을 던졌다. 2000년 10월 20일 밤 8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누구와 있었는가? 그는 그때 부천 춘희동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중동에 있는 호프집으로 넘어가 새벽 2시까지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날 내가 오이도 시민공원 대로변에 있는 공중전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분명 호프집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때 그에게 침착한 목소리로 남편을 죽였다고 말했다. 그가 호프집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 남편을 죽였다고요, 제가. 라고 말해야 했다. 그가 잘못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그는 잠시 하더니 내게 무조건 곧장 친정엄마에게 가 있으라고 말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수화기 넘어 저편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대기도 했다. 내 말 알아들었어요? 내 말 알아들었냐고요? 내가 그 말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이번엔 시키는 대로 하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그래서 나는 또 잠시 그를 오해하기도 했다. 아, 그가 아직도 나를 염려하고 있구나. 나를 아끼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라도 무언가 의지할 곳을 찾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필사적으로 그랬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 또한 그때 몹시 두려웠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10수년 만에 다시 경찰서에 불려 나오게 되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할까? 예전처럼 또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짓말을 할까? 글쎄, 그건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이제 그가 벌을 받든 말든 별 관심이 없다. 그가 안쓰럽다거나 그에게 미안한 마음 또한 들지 않는다. 각자의 죄가 있고 각자의 벌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뭉뚱그려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평평해질 뿐이다. 나는 더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잘 살고 있겠지. 또 앞으로도 잘 살아가겠지. 나는 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그와 만난 지 1년쯤 지난 이듬해 초봄, 나는 기어이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말았다. 그때는 이미 그와 만나는 날도 줄고 전화통화도 거의 하지 않던 시기였다. 그는 내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도 답이 없을 때가 많았다. 춘희동 원룸 앞으로 찾아갔을 때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날도 꽤 있었다. 그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계양구에 들어선 유치원 2곳과 새로 거래를 시작했는데 그곳 원장들이 바라는 것이 많아서 라는 말을 했다. 무슨 유치원 원장들이 아니고 가라오케 사장들 같아. 그는 그렇게 투덜거리기도 했다. 그는 섹스를 하고 난 후에도 예전처럼 쪽잠을 자지 않고 바삐 나갈 때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지도 못했다. 그가 승합차로 나를 초등학교 옆 공터에 내려주고 요란하게 타이어 긁히는 소리를 내며 떠나갈 때마다 나는 우리 관계가 머지않아 끝날 것을 예감했다. 처음 나를 승합차에 태워줬을 때처럼 승합차에서 내려주면 그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즈음 세탁기 호스가 막힌 것인지 다용도실 하수구가 막힌 것인지 며칠 동안 세탁기 통 속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고여있던 날들이 있었다. 퇴근한 남편이 저녁을 먹자마자 그것을 손보겠다며 추리닝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남편 뒤에 쪼그리고 앉아 그것을 지켜보았다. 남편은 하수구에 걸린 머리카락을 마치 미역 줄기 같은 그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제거했고 옷걸이를 갈고리처럼 구부려 호스 안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호스 안으로 옷걸이를 집어넣을 때마다 남편은 작게 씩씩 소리를 냈다. 그때마다 남편의 늘어진 추리닝 허리선이 조금씩 아래로 밀려 내려갔다. 밀려 내려간 허리선 안으로 남편의 남루한 속옷이 보였고 다시 그것마저 내려가 거무튀튀한 엉덩이 골이 삐죽 드러났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것을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도 내가 자꾸 부끄러운 심정이 되었다. 내 것이 아닌데도 그랬다. 어쩌면 저렇게 거물 수가 있을까? 혹시 무슨 때가 낀 것은 아닐까? 나는 부끄러워서 좀처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말해버렸다.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나는 남편의 등 뒤에서 말했다. 남편은 내 말을 듣고 움찔, 손을 멈추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허리선도 그대로였고 엉덩이 골도 그대로였다. 제발 그것 좀 축혀 올려 입으면 안 돼요?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벌써 1년 가까이 됐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 아무런 말이 없었다. 잠시 후 다시 옷걸이로 호스 안을 계속 쑤셔대기만 했을 뿐이었다. 엉덩이까지 들썩거리면서. 남편은 하던 일을 계속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는데 계속 잘 안 됐어요.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호스에서 작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쿨럭쿨럭 검은 구정물이 쏟아져 나왔다. 됐다. 남편은 호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보면서 말했다. 그러더니 옷걸이에 걸린 무언가를 손에 쥐고 수돗물에 깨끗이 씻었다. 남편은 그것을 정성스럽게 씻은 다음 내 손에 건네주었다.
이런 게 여기 껴 있었네. 나는 남편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남편이 건네준 유치원에서 쓰는 플라스틱 자석 숫자 8을 멍한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내가 왜 이런 걸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걸까? 언제부터 넣고 다녔던 걸까? 나는 그 숫자 8을 보면서 생각했다. 하지만 기억은 잘 나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말을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만은 분명했다. 유치원에 교군 납품하는 일을 하는 남자인데 저기 다음에 말하면 안 될까? 남편이 내 말을 끊으면서 말했다. 나 내일 또 새벽같이 일 나가야 하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안방으로 걸어갔다. 남편은 마치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사람처럼 이제 막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행동했다. 허리를 뒤로 활처럼 구부리며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다. 나는 남편을 따라 들어가 계속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예전 남편이 질문 아닌 질문을 해오던 때처럼 밤늦게 자지 말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처럼 그저 온몸에서 힘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새벽같이 나가야 한다는데 잠들기 어려운 사람인데 나는 그 자리에 얼음처럼 서 있기만 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무언가 외면당하고 수치스러운 기분도 들었지만 마음이 편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니까. 나는 계속 그 말을 주문처럼 웅얼거렸다. 그 뒤로도 나는 계속 남편에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안방에 앉아 함께 TV를 보다가도 같이 재활용품을 분리하다가도 불쑥불쑥 말을 꺼냈다. 왜 아무런 말이 없어요? 내 말이 다 거짓말 같아요? 나는 뭘 어쩌겠다는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렇게 물었다. 물론 그렇다고 그 말들을 쉽게 꺼냈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모든 게 괜찮겠지만 그저 조금 수치스럽고 사물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때때로 그 감정들이 나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계속 입안에서 되풀이했던 말들을 어렵게 꺼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내가 말을 꺼낼 때마다 욕실로 들어가거나 침대에 누워 등을 돌렸다. 닫힌 욕실문 앞에서 계속 얘기해도 돌아오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기도 했다. 그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혼자 술을 마시고 부천역 광장을 거닐고 초등학교 옆 공터를 배회하다가 자정 넘어 귀가하는 날이 많았다. 그런 날엔 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는 날은 몇 번 되지 않았다. 남편은 변함없이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도 말끔하게 끝내고 행주까지 싱크대 옆에 반듯하게 널어놓은 후 안방 침대에 잠들어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잠든 남편을 깨우기도 했다. 술을 좀 마신 날이었다. 날 무시하지 마요. 뭐라고 말을 좀 하라고요. 나는 남편에게 그렇게 소리쳤다.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요? 오빠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편은 상체를 세우고 앉아 미간을 찡그렸다.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이려고만 했다. 방바닥에 놓인 자명종을 흘깃흘깃 바라보기도 했다. 날 보고 어떡하라고? 남편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네가 알아서 판단하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남편은 침대 옆에 있던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나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으나 또 그러지 못했다. 나는 어쩐지 내 자신이 자꾸 바보가 되어가는 것만 같았다. 남편의 말에 뭐라고 더 대꾸해야 하는데 더 다퉈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입에선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노곤하게 온몸의 맥이 다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이러다간 더 멍청해지고 멍청해져서 아예 제로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다.
무생물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남편과의 마지막 몇 개월을 쭉 그런 상태로 지냈다. 멍한 상태로.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아까부터 어떤 노래 가사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나는 평소 노래를 즐겨 부르거나 자주 듣는 사람이 아니다. 아는 노래도 거의 없고 노래방을 가본 것도 까마득한 옛날 기억이다. 무언가를 할 때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도 아니다. 한데도 멜로디와 함께 계속 노랫말이 떠오른다.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끊임없이 구간 반복되면서 글 쓰는 걸 방해한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있는 지금 노래라니. 남편을 살해한 죄를 진술하고 있는 이 마당에 노래라니.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럴수록 노래는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래서 나는 그 노래 가사 또한 아예 여기에 옮겨 적기로 한다. 아무도 날 찾는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나는 이 노랫말을 누가 썼는지 누가 불렀는지 알지 못한다. 노래 제목이 산장의 여인인 것은 알고 있다. 엄마가 종종 부르던 노래였으니까. 한데 이 오래된 노래가 왜 자꾸 떠오르는 것일까? 내가 지금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일까? 노래 가사에 나오는 저 여인과 내 처지가 같다고 여기는 걸까? 노랫말이 적힌 이 진술서를 보면 아마 하준영 팀장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저 노래 가사 속 여자와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사랑을 물리친 적도 없다. 바보처럼 병들고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외로이 살아오지도 않았다. 나는 저 여자가 천치 같다고 여겨진다. 천치 같지만 마음이 쓰린 것은 맞다. 그건 아마도 저 노래의 멜로디 때문이겠지. 내가 지금 저 노래를 떠올린 것은 어쩌면 가사가 아닌 멜로디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때때로 나는 멜로디 때문에 가사에 속고 마니까. 멜로디 때문에 가사를 다르게 보니까. 지금 내 감정과 비슷한 것은 여기에 적을 수 없는 저 노래의 멜로디뿐이다. 당시에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저 내 몸의 모든 관절이 조금 헐거워진 듯한 느낌, 내 몸의 모든 무게중심들이 종아리 아래로 내려앉은 듯한 뻐근함, 그러면서도 머리는 계속 띵하고 무거운 상태, 그런 컨디션이 몇 날 며칠 지속되었다. 마치 자욱한 안개 한가운데 홀로 서서 자잘하고 습한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암이나 빈혈, 간염 같은 것을 의심했다. 그래서 실제로 동네 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받아보기도 했다. 소변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었다. 하지만 딱히 드러나는 문제는 없었다. 나와 마주 앉은 의사는 차트를 훑어보다가 조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정신과 상담 치료를 권했다. 나는 의사의 말대로 정신과를 찾을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건 하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유치원 교사였으니까. 정신과 진료 기록이 드러나면 좋을 게 없다라고 나는 그 와중에도 염려했다. 그 상태로 나는 그를 몇 번 만나기도 했다. 그가 내 위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는데도 나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나는 그때쯤엔 그에게 말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끝나면 기계처럼 옷을 입고 거울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모텔 밖으로 빠져나왔다.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는 그의 승합차 안에선 깜빡깜빡 졸기도 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빨리 가서 눕고 싶다. 나는 계속 그 생각만 간절했다. 그는 뚱한 표정으로 나에게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유치원에서도 나는 자주 멍했다. 바깥놀이 시간,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이나 놀이터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나는 뭉텅뭉텅 시간이 잘려나간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내가 언제 거기를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나? 거기에서 무엇을 했나?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없었다. 혹시 아이들 몇 명을 빼먹고 그대로 돌아온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나서 원목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머릿수를 반복해서 세어보기도 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시 불러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더 큰 목소리로 대답하기도 했다. 남편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다. 언제나 조금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퇴근했고 집으로 돌아오면 청소부터 했으며 띄엄띄엄 프로야구 중계를 시청했다. 나에게 무언가를 묻지도 않았고 짜증을 내지도 않았다. 남편이 TV를 끄면 집안은 고요하고 적막해졌는데 나는 그때마다 어쩐지 집안 곳곳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남편은 내게 묻지도 않고 안방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때마다 그게 당연하다는 듯 남편을 따라 침대에 누웠다. 전혀 졸리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우면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꿈도 없고 가위도 없는 깨끗한 잠이었다. 나는 차라리 더 빨리 남편이 불을 끄고 침대에 눕기를 바란 적도 많았다. 멍하니 앉아서 남편이 침대로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내겐 더 피곤한 일이었다. 어느 날인가 딱 한 번 중간에 잠이 깬 적이 있었다. 누군가 내 가슴을 자근자근 밟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보니 내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창문 밖은 아직 어둡기만 했다. 나는 한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멀거니 천장만 쳐다보았다. 정말로 정신과에 가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계속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었는지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꿈을 꾼 기억은 없었다. 꿈을 꾸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나를 정말 짓밟은 것만 같아 그 느낌이 생생해. 나는 그게 섬뜩했다. 나는 정말 내가 이상해져 버린 것이라고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싫어서 나에 대해서 아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나날이었다. 그런 나날 중에 그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내 남편은 트럭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 발견 당시 남편의 트럭은 오이도 해상공원 인근 방파제 아래로 추락해 있었는데 그 안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2000년 10월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무렵의 일이었다. 경찰은 처음엔 음주운전에 의한 추락 사망 사건으로 판단했다. 남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고 나흘 후 부검의의 소견이 도착한 뒤부터 남편의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살인사건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내가 시흥경찰서 강력계에 불려나가게 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다. 형사들은 그날 밤 내 행적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고 또 물었다. 유치원에선 몇 시에 퇴근을 했는가? 친정엄마 집엔 무엇을 타고 갔는가? 혹시 가는 도중에 따로 들른 곳이나 만난 사람은 없는가? 친정엄마 집엔 몇 시에 도착했는가? 나는 그 질문들에 빠짐없이 대답했다. 물론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다. 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친정엄마 집까지 찾아온 그가 일러준 그대로, 그가 만들어준 알리바이 그대로 답변했을 뿐이다. 몸이 좋지 않아서요. 엄마 집에 도착해선 계속 잠만 잤어요. 형사들은 그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정재민 씨라고 아시죠? 그날 혹시 정재민 씨 만나지 않았어요? 아니요, 만나지 않았어요. 전화통화는요? 통화도 하지 않았나요? 네, 통화하지 않았어요. 나는 형사들의 질문에 오랫동안 생각한 뒤 더듬더듬 대답했다. 그날 그와 내가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과
호프집 주인이 확인시켜 주었다. 통화 기록도 따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은 이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고 다음 날 자신이 쓰던 차명 휴대전화를 안양 천변에까지 가서 버리고 돌아왔다. 친정엄마는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 경찰에 대답했다. 새벽 1시쯤 집에 돌아와 보니 애가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묻는 말에 모두 대답했지만 그러나 형사들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내게 질문했다. 후에 나는 그때 시흥경찰서 형사들과 주고받았던 말들을 되풀이해서 떠올려 보았는데 아마도 그때 형사들은 나보다도 그를 더 의심했던 것 같다. 여자 혼자서 저지를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했던 거겠지. 그리고 정재민 또한 그런 식으로 자신이 의심받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겠지. 그도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이 귀찮고 성가셨던 거거나. 더러운 남자 새끼들. 평소 남편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형사는 내게 그런 질문도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형사의 얼굴만 똑바로 바라보았다. 남편분께선 술도 잘 마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형사가 나에게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뻔했던 순간도 있었다. 남편분이 김숙희 씨와 정재민 씨 사이를 의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나는 그런 적 없었다고 대답했다. 잘 숨기셨나 봐요. 아니면 남편분께서 좀 둔했거나. 나는 그때 책상을 밀치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일어나서 모두 말할 뻔했다. 그래요. 전부 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남편을 그곳으로 가서 만났고 트럭에 앉은 채 추궁했고 그러자 남편이 근처 구멍가게에 가서 소주를 사왔어요. 술을 마시고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서 까딱까딱 졸기까지 해서 그래서 내가 트럭에 있던 파이프렌치로 남편의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아니 의도 자체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정신이 나가서 계속 내리쳤어요. 말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운전대 위로 꼬꾸라진 뒤에도 계속 정신없이 나는 남편을 때렸어요. 그것만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남편 트럭을 아예 방파제 아래로 밀어버리기까지 했어요. 트럭이 잘 밀리지 않아서 기어도 중립으로 옮겨놓고 소리까지 질러가며 밀고 또 밀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은 단 한마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조사실 안으로 자꾸 다른 형사들이 들어왔고 그때마다 또 이상한 냄새가 났다. 오래된 속옷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것들이었다. 그들은 종종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했고 내 곁에 선 채 가만히 내 정수리를 내려다보기도 했다. 나는 그 냄새와 시선들을 모두 견뎌냈다. 정재민 생각을 하면서 참은 적도 있었지만 나는 그때 역시 멍한 상태로 있었던 때가 더 많았다.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 그저 졸리고 모든 것이 피곤하기만 한 상태. 결과적으로 그런 상태가 당시의 나에겐 도움이 되었다. 경찰은 4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다른 증인이나 물증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 미제 처리가 되고 말았다. 박창수는 한때 통신사 대리점 사장 소리도 들은 적이 있었다고 내게 말했다. 31살에 결혼해 아들을 한 명 두었으며 아현동에 자기 명의 아파트와 중형차도 한 대 소유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딱히 믿을 만한 것은 못 되었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가진 것 하나 없는 그저 쪽방촌에 거주하며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중독자 신세일 뿐이었으니까 그는 그게 다 도박과 사채 때문이었다고 변명하듯 말했다. 나는 2006년부터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동인천 카페와 전셋집을 모두 정리해서 서울 기름동에 있는
나는 2006년부터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동인천 카페와 전셋집을 모두 정리해서 서울 기름동에 있는 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해왔다. 기름시장 근처 좁다란 골목길 안에 위치한 호프집이었는데 테이블도 4개밖에 되지 않았고 간판 네온 사인은 계약할 당시부터 전부 다 고장나 있는 상태였다. 보증금과 월세가 쌌고 또 무엇보다 주방 뒤로 작지만 살림을 할 수 있는 방이 딸려 있어서 나는 두말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는 몇 년의 시차를 두고 2명의 남자들과 짧게 동거 생활을 하기도 했다. 박창수는 나와 2013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평소엔 목소리도 조곤조곤하고 수줍음도 많이 타는 사람이었지만 술만 마시면 영 딴판이 되어버리곤 했다. 괜스레 호프집에 앉아있는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다가 땅콩이나 북어포 같은 것을 집어던졌고 그때부터 쉴 새 없이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거지 같은 새끼들, 쓰레기 같은 종자들, 또 무슨 많은 새끼들. 그는 호프집 손님들에게 멱살을 잡힐 때가 많았고 또 종종 가게 밖으로 패대기 쳐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나서서 말리기도 했다. 그는 채 60kg도 나가지 않았고 끼니도 제때 챙겨 먹는 법이 없어서 누구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이 못 됐다. 기껏 한다는 것이 리모컨을 집어던지거나 밥상을 뒤엎거나 아무 길바닥에나 널브러져 잠드는 정도였으니까. 그나마 호프집에서 술을 마실 때는 내가 말려주었지만 밖에서 마실 때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자주 누군가에게 맞고 돌아왔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남자에게 깐죽깐죽 시비를 걸다가 얼굴을 맞고 들어온 적도 있었고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있다가 대리기사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한 적도 있었다. 그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맞고 돌아온 날에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기도 했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신 미안하다고 울부짖기도 했다. 나에겐 시발년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그를 어떻게든 재우려고 애쓰다가 지쳐 먼저 잠들어 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면 그는 내 양말까지 벗겨 욕실 문 앞에 얌전히 놓아둔 채 그 옆에 잠들어 있곤 했다. 수키야. 언젠가 그가 늦은 아침을 먹다가 말고 고개를 숙인 채 말한 적이 있었다. 넌 왜 나하고 같이 사는 거니? 나는 젓가락을 든 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글쎄, 그건 나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가 안쓰럽다거나 불쌍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안쓰럽고 불쌍하다니. 나는 누구에게 그런 마음을 품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 그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돈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내게 내주거나 앞뒤 가리지 않고 써버리곤 했다. 그러곤 내게 차비와 담뱃값을 얻어가곤 했다. 멀쩡한 남의 집 입간판을 발로 차서 물어준 적도 많았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제법 살림도 도와주었지만 그건 한 달에 2-3번도 안 되는 일이었다. 더 많은 시간을 나는 그를 위해서 애써야만 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마음 편히 방에 앉아서 쉴 수도 없었다. 굳이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는 삶. 나는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생각이 많아졌으니까. 그 생각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매번 다른 남자들과 동거를 했으니까. 당신이 날 떠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뭐. 나는 그날 박창수에게 그렇게 대답했다. 그렇다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지는 마. 나는 매일 테이블도 닦아야 하고 안주도 미리 만들어놔야 해. 닭도 튀겨야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장도 봐야 해. 때때로 나도 호프집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걸어보고도 싶고 그냥 일찍 잠들고 싶기도 해. 나는 그에게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면 또 내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박창수는 그런 내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깨지락깨지락 반참만 뒤적거렸다. 그런 박창수가 반년 전쯤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술도 전혀 마시지 않고 새로 배관 기술도 배우고 월급도 따로 모으는 사람. 일찍 잠자리에 들고 자기의 양말과 내 양말까지 손빨래 해주는 사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또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글은 바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것은 박창수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죽은 내 남편에 대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남편이 언제부터 나에게 수면 유도제를 먹이기 시작한 것인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내가 정재민과의 관계를 고백하기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 그것조차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나는 남편이 죽던 그날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고양이가 함부로 헤집어 놓은 그 봉투 안에서 그것들의 빈 포장지를 무더기로 발견했을 뿐이다. 남편이 먹은 것일까? 나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양이 지나치게 많았다. 그와 동시에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게 일어났던 많은 증상들이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었던 어떤 행동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한번 떠오른 그것들은 머릿속에서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날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늦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면서 그때부터 벌써 나는 벌벌 손을 떨고 있었다. 남편은 오이도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화물을 옮겨주러 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챙긴 빈 포장지들을 가방에 넣고 곧장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곤 제일 먼저 보이는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 안에서도 나는 계속 벌벌 떨고만 있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나는 남편이 과연 어떻게 내게 수면 유도제를 몰래 먹일 수 있었는지 그것을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 의문은 박창수로 인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는데 나는 올해 초부터 가끔씩 그에게 그것을 먹여왔다.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는 콩알보다도 더 작은 분홍색 알약이었다. 한 번에 3알씩, 그것도 잘 듣지 않으면 5알씩. 약사는 내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예전엔 부작용도 좀 있었는데 요샌 괜찮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의지하진 마시고요. 약사는 그런 말도 덧붙였다. 나는 그렇게 받아온 수면 유도제를 보리차에 녹이거나 커피에 타서 그에게 먹였다. 어떤 날엔 맥주에 슬쩍 타서 건넨 적도 있었는데 그날이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났다. 그러면 나도 조금 쉴 수 있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만, 자고 싶고 쉬고 싶을 때만 나는 그것을 박창수에게 몰래 먹였다. 남편도 내게 자고 싶고 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먹였다고 했다. 새벽같이 일을 나가야 하는데 내가 계속 말을 걸어와서, 자신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들을 계속 물어와서 그래서 먹였다고 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질 것 같아서, 다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남편은 소주를 마시면서 말했다. 나는 그런 남편의 뒤통수를 파이프렌치로 내리쳤다. 그게 왜 나를 위해서야? 그게 어째서 나를 위한 거냐고. 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쉬지 않고 남편을 내리쳤다. 나는 그 순간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모두 다 끝이 났다.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 나는 이 글을 박창수가 읽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 글을 읽은 하준영 팀장이 그에게 그 어떤 말도 전해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두려운 마음 또한 작지 않다. 사실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될까봐, 나처럼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까봐
그걸 염려했던 날들이 많았다. 염려하면서도 나는 그에게 계속 약을 먹였다. 그가 술을 마시지 않게 된 것이, 그가 다시 무언가 해보려고 마음먹게 된 것이, 그것이 과연 약 때문인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해서 또 가끔씩 약을 먹였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지금도 그것이 궁금하다. 왜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상이 되는 것인지, 혹시 그것은 같은 것들이 아닌지.